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대권 주자급 후보, 사실은 대선 나오셨던 분들이 경기지사 출마 선언을 했죠.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가 이제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예. 잠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네. 보시고 오겠습니다. 경기도의 미래 비전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한 컨텐츠로 도민의 선택을 받겠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을 광주, 성남, 과천, 안양, 의왕에서 살았습니다. 23년째 정치의 한복판에서 바람과 서리를 맞으며 키워온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경기도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저를 바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예,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변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네, 이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경기도에서 이겨야 그래야 견제가 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신이 선거에서 이겨서 윤석열 정부를 충분히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고요. 근데 지금 다른 그 예비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조정식, 안민석, 염태웅 후보와 달리 이 김동연 대표가 당내 지지 기반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로 최종 후보를 정하는 경선 규칙이 김 대표에게 좀 불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이 오늘 또 나왔는데요. 여기에 예. 대해서 김동연 대표가 모든 것을 쿨하게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세부적인 요구를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다른 외부 인사가 오더라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또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왜 어떠한 조건을 달지 않고 쿨하게 임하겠다라는 건데,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도 같은 말로 어떤 조건 달지 않고 열심히 경선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동안 깊이 생각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예. 따뜻한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개혁 보수의 정치를 경기도에서 꽃피우겠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유승민 전 의원도 경기도가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고요. 예. 경기도민의 자랑스러운 도지사가 꼭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좀 달랐던 점은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 이런 점을 강조했다는 점인데, 예. 공직자의 부정부패, 비리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켜서 깨끗한 경기도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자, 일단은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의 변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예, 저는 개혁 보수의 정치를 꽃피우겠다 이런 것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예. 다만 이분이 이제 경기도에 이렇다 연고는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쉽지 않은 선거가 될 텐데, 왜냐하면 구도 자체도 거기가 사실 국민의힘에 불리한 지역인데 연고도 없는 부분이 나가서 단지 대선 때 얻어졌던 그런 그 인지도만을 가지고 승부한다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런 의심은 들지만 어쨌든 좋은 후보입니다. 유승민 후보도 참 좋은 후보고 김동연 후보도 만약에 되신다면 참 좋은 후보고 오랜만에 참 좋은 대결을 볼 것 같아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자, 김성현 소장님은? 유승민 의원은 제가 국회에 있을 때부터도 가까이서 여러 차례 뵙고 직원들에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한테 참 잘해주시고, 토론회 같은 거 하면 20분 전에 와서 자료집 읽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자리에서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예, 다른 당에 계셨지만 정말 배울 만한 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지켜봤던 기억이 나는데, 예. 2020년이나 2016년에 수도권으로 올라오셔서 국민의힘의 저 지역정당 우경화를 막고 수도권에서 말 그대로 본인 말씀하시는 따뜻한 보수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의 판을 그때 그분이 새로 짰더라면 탄핵이라든지 지금의 저런 그 우경화된 당으로 넘어가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너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좀 다르게 하면, 지금 2022년이라는 상황에서 너무 막판에 몰려서 지금 경기도지사로 나오셨다는 점이 본인의 경쟁력을 좀 많이 떨어뜨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다른 당이지만 정말 경쟁할 아주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기 선택이 조금 더 빨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드네요.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 연설이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드디어 한국의 보수가 변하는구나라고 했는데, 이제 그 이후로 그 옛날 보수죠. 그 낡은 보수가 이분을 거의 푸대접을 하지 않았습니까? 탄압을 하든지 이래가지고 결국은 한국 보수가 좀 거듭나는 그 기회를 좀 잃어버린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아직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때 대구가 날 인정해주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대구를 떠나서 수도권으로 옮겨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수의 수도권 보수의 기치를 드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 커요. 그때 왜 대구에 집착하셨을까? 그러니까 보수라면 네. 이제 대구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수도권에서 인정받으면 나중에 거기서 인정을 받거든요. 그래요. 자, 유승민 의원 일단 국민의힘 당내 경선은 무난히 통과할 거로 보십니까? 일단 심재철 전 의원, 함진규 전 의원, 김영환 전 의원 등이 이제 출세표를 던졌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통과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인지도 면에서 그리고 뭐 그 인물 면에서 인물도 훨씬 좀 나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인지도도 훨씬 이분이 나은 것 같고 그래서 그분들 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도 선거에서 좀 유의미한 결과를 내려면은 아무래도 이분이 유리하지 않을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는 약간 이건 전략적으로 선대위가 정해지면 볼 거라고 보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경선 길어지면 자당 후보들끼리 네거티브를 엄청나게 할 거거든요. 그리고 지지율의 차이가 얼마나 날지 지금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지율의 차이가 많이 날 때는 뭐 전 극단적인 방법도 사용해서 빨리 후보를 정하고 오히려 단일 후보 진영을 짜고 놓고 나서 경기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펼치는 방법도 좀 있을 거라고 봐서요. 경선이 펼쳐질지 요거부터가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예. 네거티브는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옛날에 그 경기도지사 그때도 본선인데도 별 관심 없었잖아요. 그놈의 녹음 테이프니 뭐 이런 거. 예. 자,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동연 대표도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김동연 대표는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전혀 무난하지 않죠. 저는 무난하지 일단 않죠. 민주당은 6개월 보통 1년 전에 공지하고 6개월 전에 확정을 해서 경선 룰을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예. 그 룰을 안 바꾸는 전통을 최근에 만들어 가고 있어요. 지금의 현재 룰은 권리당원 50%에 여론 50%입니다. 정당의 후보라면 마땅히 권리당원들이 뽑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선출직의 경우에는 여론의 흐름도 살피지 않는 의미에서 반반씩 섞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정당에서 후보 선정하는데 여론조사 비율을 반영하는 경우는 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좀 이상한 제도인데 김동연 후보께서 만약 여기서 권리당원들 때문에 약간 부담을 느껴서 여론조사 100%로 가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경기도에 있는 권리당원들로부터 민주당의 후보인 것을 인정받는 게 먼저고 지금 본인의 인지도나 또 이제 뭐 체급 이런 걸 생각하면 다른 후보들과 충분히 겨뤄볼 수 있는 상태거든요. 예. 주어진 룰에서 경선을 치열하게 벌이는 것. 그래서 국민의힘에는 뭐 유승민 후보가 지금 원탑이라고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 4명의 후보가 치열하게 경선 과정을 벌이는 것이 승률을 높이는 길이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 김동연 대표로 또 매치업이 된다면 어떤 경제 전문가끼리의 또 대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위공직자들 재산이 공개됐는데 짧게 전해주시면. 문재인 대통령은 21억 9,098만 원을 신고를 했고요. 예.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59억 가량을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46억 8,457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예. 이 공개 대상자 가운데 청와대 국무총리실 정부부처 등에 재직 중인 고위공직자 816명 가운데 다주택자가 14.5%를 차지했습니다. 예. 그리고 전체 대상자 중 가운데 재산 총액 1위가 이강섭 법제처장이었거든요. 350억 6,767만 원이었습니다. 예. 자, 국회 쪽은 어떻습니까?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요. 국민의힘 소속 전봉민 의원이었고요. 1,065억 5,578만 원이었고. 1,000억이 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박덕흠 의원, 윤상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지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백종원 의원 그런 순이었습니다. 재산이 가장 적은 의원은 진선미 의원이었는데 이런 건 좀 자세히 말씀 주세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진선미 의원이 마이너스 9억 8,630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김민석 의원, 강선우 의원 뭐 이런 순으로 다 민주당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언급하신 의원들은.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재산 변동 요인들 이게 부동산 요인이 많이 크겠죠. 그러니까 주택 공시 가격이라든가 토지 개별 공시지가가 이제 상승한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고요. 예. 종합 주가 지수 상승에 따른 그런 변동 요인도 있었습니다. 부동산하고 주식 등을 통한 재산 증가액 평균이 9,527만 원 정도 됐습니다. 1억 예. 가까이 됐다는 거고요. 근데 상위 1위에서 10위까지의 자산 증식 수단이 대부분 부동산하고 주식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 예. 재산 총액하고 증가액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분이 이강섭 법제처장이었는데 증가액이 231억 6,645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대부분이
비상장 주식 증가분이 차지를 했습니다. 이것도 아하. 굉장히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하긴 뭐 재산 공개의 이제 취지는 어떤 이제 고위공직자들 투명하게 이제 공직자 활동하라는 그런 의미인데 액수 보고 좀 국민들이 뭐랄까요? 약간은 힘이 빠지는 경우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괴리감을 느낍니다. 예, 아 우리 민동기 평론가가 이렇게 억양 높인 경우가 없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진 작가님도 힘드시죠? 아니 그 저 대상자 평균이 재산 평균이 16억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게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죠? 공시가? 공시지가. 실거래가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거죠. 예. 네, 요 멘트로 모든 걸 다 쩝쩝. 설명해 주셨습니다. 김 소장님은? 근데 전 이거는 평균 값으로 자꾸 언론들이 보도하는데 중간 값으로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상위 1, 2등이 500억, 1000억이 늘면요. 예. 예를 들면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김병관 의원 20대 있었죠. 이분이 들어오면 전체 국회의원의 연봉 이 평균 재산 10억씩 늘리는 3천억대 자산가였거든요. 그래서 중간 값이라고 해서 300명 중을 등수로 세워서 150등이 얼마였는지를 가지고 기준을 놓아야지 평균액으로 놓고 보면 예, 조금 현실과 다른 값이 나온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고요. 자, 이어서 김종숙 여사의 옷값, 액세서리 등 이 특수활동비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모두 사비로 산 것이다. 탁현민 비서관이 또 저희 김현정의 뉴스에 나와서 해명도 했었는데 근데 계속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박수영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제 계속 야당하고 일부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니까 오늘 브리핑을 가졌거든요. 예.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대비 특활비 규모를 최소화하고 감사원 검사를 최초로 도입을 했다. 그런데 단 한 건의 지적을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오늘 브리핑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발표문을 직접 보고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리핑이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런 점을 좀 시사를 했습니다. 예. 지금 뭐 특활비는 다들 아시겠지만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인데 뭐 청와대 법무부, 국정원, 검찰 등에 편성이 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 내역이 비공개 처리됩니다. 예. 이 보도에 따르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의 특수활동비 수준이 역대 최소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가 연평균 96억 5천만 원의 특활비를 편성했다고 밝혔는데요. 예. 지금 94년에 이 청와대 특활비가 도입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김영삼 정부 때는 97억, 김대중 정부 때는 101억, 노무현 정부 때 107억, 이명박 정부 때는 130억, 박근혜 정부 때는 14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청와대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예산을 관리하는 자리가 총무비서관 자리인데요. 예. 원래 이게 최측근을 안 치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번에는 기획재정부 출신인 이종도 비서관을 임명을 했고 이분이 지금까지 계속 총무비서관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른 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박수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특히 이제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가 매년 감사원의 특활비 결산 감사를 받고 있는데 예. 지금까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오늘 강조를 했습니다. 예. 계속 이 특수활동비 논란이 또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에 최초 문제 제기를 한 시민단체죠. 한국납사자연맹의 김선택 대표를 연결해서 말씀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이제 특수활동비 폐지 운동 개싸움으로 변질시키지 말라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어떤 취지의 성명이었습니까? 예, 저희 납세연맹에서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예. 2015년 박근혜 정부부터 특수활동비 폐지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예. 그 연장서산에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건데 예. 최근에 이것이 이제 그 소송 제기 이후에 3년 만에 어떻게 보면은 대선 직전에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납세연맹이 정파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최근에 뭐 납세연맹이 아닌 다른 시민단체에서 예. 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발한 것도 납세연맹이 하지 않았느냐 해서 오해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우리 납세연맹은 이 특수활동비라는 예산은 공무원이 세금으로 예산을 쓰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입니다. 예. 즉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세금을 횡령해도 사적으로 써도 관리 감독이 안 됩니다. 그렇죠. 중세시대의 어떤 성직자들에 주는 면세 특권과 마찬가지로 현대판 예. 세금 횡령 면책권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예산이다. 그리고 다른 선진국에서
국제 누수를 통해서 이것이 만약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다면은 예. 한국이 지금 이루어진 K-팝으로 브랜드가 많이 높아졌는데 네. 하루 아침에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이거는 우리 선진국 국민으로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어떻게 국민 세금을 쓰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금 횡령을 해도 우리가 관리 감독을 못하는데 예. 이런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특권들이 공무원들한테 고위공직자한테 유지되는 것은 너무나 말이 안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납세자 권리 찾기 운동으로 전개한 것입니다. 최근에 그 법원의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판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판결은 사실상은 이제 그 청와대에서는 국가안보 외교 등으로 비밀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은 예. 그리고 청와대 우리 그 옷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가 없다는 또 주장도 했고 예. 하지만은 법원에서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100% 다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만일에 국가안보와 외교와 관련해서 만일에 우리가 한 180 어느 정도의 특활비가 집행이 되는데 네. 그중에 만약 30억 정도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썼다 이렇게 주장을 했으면 법원에서는 그 30원 빼고 나머지를 공개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국가 안보와 외교와 관련해서 비밀 예산으로 쓴 예산에 대해서 전혀 입증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생각해보면 일반 국민의 생각과 달리 그 비밀 출원 예산은 국가정보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정원. 외교부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비밀 출원 예산은 다른 부처에서 보통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 청와대가 어떤 비밀 출원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상상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노르웨이든 캐나다든 다른 그 어떤 나라의 총리실에도 그 비밀 출원 예산은 없습니다. 예. 예. 최근에 그 김정숙 여사 옷값이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우리 납세인명 취지와 다르게 제도적인 개선보다는 네. 영부인 개인, 특히 옷값은 이제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사실 박근혜 정부가 이제 청와대 특활비 상납으로 진영행을 선고받았고 또 추징금도 35억이나 받았습니다. 그 예. 이후로. 그리고 옷값에 대해서 현재 여당이 강하게 예를 들면은 사퇴를 한다고 비판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서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런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분노를 야기할 수 있는 조금 어떤 감정적으로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 여사 그 옷 구입 같은 경우는 특수활동비 청와대 건 한 푼도 사용된 게 아니고 사비 썼다고 지금 이제 청와대 측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문제가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모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예. 700만 원의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 특활동비는 대부분이 현금으로 집행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기 때문에 만일 A 비서관에 한테 책정된 1년간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다. 라는 특활비 예산이 책정되고 영수증을 첨부 안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옷값으로 전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특히 지출을 됐다는 게 이번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그것이 특활비라고 예를 들면 지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특활비를 안 썼다고 해명을 하지만 그래도 특활비를 쓰면서 음성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대표님?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니까 영수증을 첨부를 해버리면은 바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지출됐는지 사비를 썼는지 바로 확인이 됐는데 특활비는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이기 때문에 예. 국민 입장에서는 그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수사를 받지 않으면은 예.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납세인명에서는 민주주의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 폐지하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대표님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청와대 해명은 감사원의 검사를 받고 있었다고 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이루어진 과정인지 혹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예, 감사원에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우리가 현금 사용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냐면은 감사원에서는 그냥 형식적인 감사만 하지 실제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특활비가 영수증이 첨부가 안 돼 있는데 그것이 예산으로 옷값으로 적용되는지 그 부분은 감사원에서 아예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형식적인 감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국가의
감시가 전혀 되지 않는 최법권 지역입니다. 즉 특합이라는 것은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국회나 감사원의 어떤 최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예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표님, 근데 이런 이 논란들이 이제 한 차례 또 해프닝은 끝나지 않으려면 어떤 방향으로 이제 마무리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 말씀 듣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하루 빨리 이 특수활동비라는 예산을 폐지를 해야 되고 국가의 안보와 외교 특별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첨부를 하고 비공개를 하면 됩니다. 즉 예. 비공개로 한다는 거하고 영수증 없는 예산을 용인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파적으로 싸움을 할 게 아니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특수활동비를 전격적으로 차기 정부에서는 전 부처, 국정원만 제외하고 전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폐지를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청와대도 문제인데요. 이제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총장 재직할 때 특수활동비 147억 썼다. 이것도 문제다. 이것도 공개해야 된다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대표님? 그건 당연하죠. 우리가 청와대나 우리가 검찰뿐만 아니고 예. 국세청 등 모든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는 국정원 빼고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됩니다. 국정원 빼고. 예. 예를 들면 거기서 비밀스러운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비밀스러운 예산이 있으면 그걸 비공개를 해야 되지만은 사실상 그런 거는 국정원 빼고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수사도 보시면 굉장히 되겠습니다. 어떤 국가안보 관련 수사 있을 수 있고 공안 관련 수사도 있을 수 있고 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가 그래도 검찰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봐서는 경찰의 일부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게 필요할 수 있지만은 예. 제가 봐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검찰에서 비밀스러운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저는 인정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부분은 그냥 법대로 수사를 하면 되는 거지. 예. 거기서 무슨 예를 들면 민주국가의 검찰이 예를 들면 공작하는 데도 아니고 예. 무슨 영수증을 첨부하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예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여기까지 드릴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네,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서택 대표였습니다. 네, 짧게 논평 듣고 다음 이슈 갈까요? 네, 진 작가님. 그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아마 그 현금으로 옷 살 때 현금으로 지불한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청와대 해명에다 불구하고 그걸 왜 또 사비로 샀다면 그걸 왜 현금으로 지불했을까 이런 의혹이 좀 남는 거죠. 그게 좀 그래서 정말 사비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 돈을 어디서 썼는지 그거를 공개하는 수도 있잖아요. 옷값만큼은 그렇게 해결하면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김 소장님. 예, 그래서 뭐 이제 월급에 인세까지 해서 사용했다라는 내용, 그러니까 이제 액수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저는 예. 오히려 김정숙 씨의 이 옷값 논란보다는 특활비 문제에도 초점에 맞춰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디까지가 안 보이고 아닌 것을 구분하고 특활비 말고 특정 경비라고 해서 영수증 부치를 공개 안 하는 게 있거든요. 필요한 돈이 있다면 그렇게 사용하는 형태로 바꾸는 것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다음 뉴스. 오늘 또 대우조선 해양 신임 대표 인선을 두고 인수위와 청와대 사이에 또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전해주시면. 그 신임 대표의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대학 동기가 선임이 되는데요. 예. 인수위가 비상식적이고 모렴치한 지사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에는 KDB 산업은행이 지분 절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의 공기업인데 외형상 민간기업의 이사회 의결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지만 사실상 임명권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게 인수위의 문제제기인데요. 따로 있는 거는 그러면 청와대다? 청와대가 개입을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제 반박을 했는데 인수위가 대우조선해양 사장 자리에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예.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이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정부가 눈독을 들일 자리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눈독 들인 건 맞습니까? 네, 진 작가님. 이런 건 좀 심한 것 같거든요. 그거 뭐 대통령 동생의 친구다 뭐 이런 것까지 가면은 대통령 직계 가족도 아니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문제가 왜 나오냐면은 사실 정치권에 좀 합의가 없잖아 이 절차에 관한. 이제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맨날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면서 내로남불을 서로 하고 있거든요. 예. 이쯤에서라도 지금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양쪽이 합의할 수 있는 규칙. 예를 들어가지고 임기가 남아 있는 한은 대통령한테 임명권을 계속 주자라든지 아니면 임기 말에 뭐 몇 개월간은 다음 차기 정권에 넘겨주기로 하자라든지 이런 식의 신사 협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맨날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겨워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네, 김 소장님. 동창회라고 하는데 한국해양대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선소 다니려면 나오는 대학이고
이분 86년에 입사해서 36년 근속했고 부사장 4년 하는 가운데 옥포조선소라고 해서 이제 대우에선 제일 높은 조선소 부사장까지 하면 그 다음은 사장 올라가는 순서인데 그럼 뭐 이거 낙하산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승진을 왜 시켰냐고 물어보는 것도 웃기는 데다가 인수의 문제제기가 결정적으로 이상한 대목은 이 결정이 24일 목요일에 이루어졌는데 예. 목요일에 이루어지고 나서 회담은 그 뒤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청와대가 인사를 바꾸라는 겁니까? 예. 여기까지 하죠. 네, 시간이 좀 아쉽네요. 자,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